그녀의 손가락이 위스키 잔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자 잔 위로 하얗게 김이 서렸다.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 정성스럽게 관리받은 손톱 위에는 짙은 버건디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 손끝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이끌렸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짓 하나로 이 공간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룸살롱 오르페우스의 희미하고 퇴폐적인 조명 아래 여자의 목선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검은색 오프숄더 드레스의 곡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최 부장님,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시네요. 중요한 계약이라도 성사시키셨나 봐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과 묘한 권태감이 담겨 있었다. 최 부장은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여자의 허리에 능구렁이처럼 손을 올리려다 여자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 비틀자 멋쩍게 손을 거두었다.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그녀 수연 실장이 허락하지 않는 스킨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하, 우리 수연 실장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 여기 새로 온 우리 김민준 대리야. 아주 일 잘하고 싹싹한 친구지. 인사해. 그 순간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최 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단단한 얼음판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듯한 균열.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변화였지만 맞은편에 앉아 부장의 속에 억지 미소를 짓고 있던 민준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니,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그 박자가 완전히 뒤엉켜버린 느낌이었다. 그녀 윤수연. 30년 전 닳고 다른 교과서 책갈피 속에 몰래 끼워두었던 흑백 사진 속의 그 소녀.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 떡볶이 국물을 입가에 묻힌 채 해맑게 웃던 반장. 운동회 날 계주에서 넘어진 자신에게 망설임 없이 달려와 연고도 없는 상처에 호호 입김을 불어주던 첫사랑. 그 기억 속의 소녀가 지금은 수연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남자들의 욕망과 위선이 들끓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수연은 곧 평정을 되찾고 민준을 향해 완벽한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한 가닥의 수치심을 민준은 읽을 수 있었다. 그건 30년간 그녀를 가슴에 묻어두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심술 같은 것이었다. 김민준 대리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수연입니다. 저희 가게는 처음이신가 봐요. 표정이 많이 굳어 있으셔서 목소리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민주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수연아, 나야. 6학년 2반 김민준. 기억나?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그녀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수연이 민준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민준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숨을 멈췄다. 그녀의 체온이 마치 낙인처럼 그의 손등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술병을 내려놓고는
몸을 숙여 최 부장의 잔을 채우는 척하며 민준의 귓가에 아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 끝나고 기다려? 할 얘기 있으니까. 그 한마디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자 달콤한 유혹이었다.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 밤 자신의 밋밋하고 안전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임을. 어쩌면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기묘한 설렘이 온몸을 휘감았다. 김민준의 삶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그래서 지루했다. 대기업의 만년 과장, 아침 7시 기상, 9시 출근, 수많은 보고서와 회의 그리고 야근.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로는 더욱 회사에만 매달렸다. 아이가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퇴근 후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의미 없는 채널을 돌리다 넷플릭스를 보며 잠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가슴 뛰는 설렘이나 뜨거운 열정 같은 건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날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인 최 부장을 접대하는 날이었다. 꼰대 기질 다분한 최 부장이 의뢰 그렇듯 향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오르페우스였다. 숨 막히는 향수 냄새와 남자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 아가씨들의 곁에 섞인 목소리가 뒤섞인 공간. 민주는 이런 자리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실적과 승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통과이래였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다. 윤수연.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민준의 세상은 오직 윤수연을 중심으로 돌았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소녀. 민주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녀의 집 앞 골목을 몇 시간씩 하염없이 서성거리기도 했다. 졸업식 날 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그녀가 다른 중학교로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후로 30년 그녀는 가슴속에 묻어둔 아련한 첫사랑의 아이콘이자 자신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녀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민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꿈일 거라고 혹은 닮은 사람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입술 옆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윤수연 그대로였다. 다만 그 위에 세월의 풍파와 세상의 때가 겹겹이 쌓여 있을 뿐이었다. 접대가 파하고 만취한 최 부장을 택시에 태워 보낸 뒤 민주는 약속대로 그녀를 기다렸다. 담배 한 갑을 다 태우고 나서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가버릴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연은 지친 얼굴로 가게에서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감춰지지 않았다. 오히려 화장을 지운 얼굴이 30년 전의 모습을 더 떠올리게 했다. 오래 기다렸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근처 포장마차라도 갈까.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고 나서야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놀랐지? 나도 그랬어. 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으니까. 하필이면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게 뭐람. 수연아,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민준의 물음에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허울뿐인 사업가였다. 끝없는 사업 실패와 외도, 도박. 결국 이혼했지만 남은 것은 억대의 빚과 심장이 약한 어린 아들뿐이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식당 서빙, 공장 보험 판매. 근데 돈이 안 되더라. 아들 병원비에 사채 이자까지 감당이 안 됐어. 그러다 우연히 아는 언니 소개로 이 가게에 서빙으로 들어왔고 정신 차려보니 실장 소리 듣고 있네. 웃기지? 초등학교 때 맨날 1등하고 전교 회장 하던 윤수연이 지금은 남자들한테 술 팔고 웃음 팔고 있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소주잔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 시궁창 속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힘들었겠다. 정말? 민준의 서툰 위로에 그동안 강한 척 버텨왔던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30년 만에 만난 동창 앞에서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고 수연은 그런 민준에게서 잊고 있던 순수함과 따뜻함 그리고 안전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민주는 핑계를 만들어 매일같이 오르페우스를 찾았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그녀의 몸을 더듬거나 추파를 던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다른 테이블에서 진상 손님에게 시달릴 때마다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수연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누군가 진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 더러운 공간에서 자신을 지켜봐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힘을 얻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재벌 2세로 알려진 진상 손님에게 수연이 뺨을 맞는 사건이 터졌다. 술을 따르다 실수로 옷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민주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가게 기도들에게 끌려나갔고 수연은 그를 따라 뛰쳐나왔다. 괜찮아? 왜 그랬어, 바보같이. 내가 뺨을 맞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런 놈들은 익숙해.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야. 근데 넌 어떡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너 회사 잘릴 수도 있어. 수연은 자신의 걱정보다 민준의 안위를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 순간 민준은 참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안았다. 수연아, 제발. 이런 일 그만둬.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같이 도망치자. 어디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이건 내 인생이야.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 넌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수연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수연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빗물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입술이 너무나 애처로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 입술을 덮쳤다. 첫 키스는 소주 맛과 눈물 맛 그리고 절망의 맛이 뒤섞여 있었다. 거칠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도 절박했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서로를 탐했다. 30년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욕망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처럼 서로의 몸을 가졌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거친 숨결로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고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서로를 구원하려는 절박한 의식이었다. 수연의 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민준이 그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자 수연의 몸이 움찔 떨렸다. 이건 전 남편이 술만 마시면. 수연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나 더러워? 이런 나라도 괜찮아? 더러운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야. 넌 내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예쁜 첫사랑이야. 언제나. 민준의 말에 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미래는 더욱 대담하고 은밀해졌다. 민준은 수연을 가게에서 빼내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았다. 수연에게 그 돈을 건네며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수연은 거절했다. 이 돈 받으면 정말 너한테 기생하는 꽃뱀이 되는 것 같아. 내 힘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대신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을 온전히 허락했다. 오르페우스의 영업이 끝난 새벽, 아무도 없는 VIP 룸에서 민준의 차 안에서 인적이 드문 시외의 호텔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눈을 피해 서로의 육체와 영혼을 나누었다. 수연은 민준에게서만큼은 수연 실장이 아닌 그냥 윤수연이 될 수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통해 잊고 있던 삶의 의미와 남자의 본능을 되찾았다. 하지만 위험한 관계는 오래갈 수 없는 법. 수연에게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후원해온 스폰서가 있었다. 사채업으로 부를 축적한 건설사 사장인 백 회장은 수연을 단순한 술집 마담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편집광적인 남자였다. 그는 수연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챘고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뒤를 밟았고 결국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퇴근 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건장한 사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 뒤에는 백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민준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내 놈이냐? 감히 내 여자한테 꼬리치는 새끼가. 수연 씨는 회장님 여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알려줘? 저 계집의 아들 병원비, 생활비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넌 그냥 잠깐 불장난하는 상대일 뿐이라고. 주제 파악하고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내 놈은 물론이고 저 계집애까지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백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민준의 얼굴에 돈다발을 던지고 사라졌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수연은 민준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민준아. 당장 떠나. 여길 떠나서 다 잊고 살아.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도망 안 가. 절대로. 그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백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회계팀 과장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회사 기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수연을 그 지옥에서 구해낼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밤마다 회사에 남아 백 회장 회사의 재무 자료를 해킹하고 관련자들을 몰래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는 자신의 밋밋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수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수연 역시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민준의 복수를 돕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다. 민준이 얻어맞던 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남자들의 욕망에 휘둘리는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백 회장을 유혹하여 그의 비밀 금고가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백 회장 앞에서 이전보다 더 교태를 부리고 그의 비위를 맞추며 완벽하게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백 회장이 약에 취해 잠든 사이 그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계약서들을 몰래 빼돌렸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녀는 과감해져야 했다. 그녀는 장부뿐만 아니라 백 회장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을 협박하기 위해 모아둔 녹취 파일까지 손에 넣었다. 며칠 후 민준과 수연은 백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민준의 손에는 그가 수집한 자료와 수연이 빼돌린 장부, 그리고 녹취 파일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백성철 회장님, 5년간 70억 규모의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불법 사용, 탈세 및 뇌물 공여 혐의, 그리고 이 USB 안에는 회장님께서 아주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 지금 바로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언론사에 넘어갈 겁니다. 수연 씨에게서 손 떼시죠. 그리고 위자료로 10억,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럼 이 서류는 여기서 파기하겠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자신의 목숨줄이 잡힌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이를 갈며 두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지옥 같았던 오르페우스와 백 회장에게서 벗어난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났다. 민주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수연은 아들 민호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민주는 백 회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동창 횟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수연은 그를 도우며 아들을 돌봤다.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수산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서서 생선을 다듬고 손님을 맞는 일은 고됐다. 민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수연 역시 화려했던 지난 날이 가끔 그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수연의 아들 민호 역시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겉돌았지만 민준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것을 느끼고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민준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은 민호를 꼭 껴안아 주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가게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텅 빈 가게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창밖으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후회 안 해? 나 때문에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위험한 일까지 겪고.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다시 만난 거고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린 거야. 넌 어때?
이런 시골 생활 답답하지 않아? 화려한 옷도 좋은 차도 없는데. 수연은 말없이 민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횟감을 다듬느라 상처투성이인 손이었다. 그녀는 그 손에 자신의 뺨을 부볐다. 내가 만져주는 상처는 하나도 안 아파. 여기서 내 옆에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보다 내가 사준 이 앞치마가 더 소중해. 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깊게 입을 맞췄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였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추악한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났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순수하고 단단했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몸을 안으며 두 사람은 30년 전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속삭였다. 사랑해, 수연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나도 사랑해, 나의 첫사랑 민준아.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세상의 때와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씻어내며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진짜 어른들의 첫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손을 잡고 아침 바다를 산책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동창 횟집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성실하고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만을 보며 응원을 보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